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자, 리포트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오늘 시간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왜 올랐느냐라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참 특이한 케이스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뭐 한 20% 정도 올랐고 대우건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죠. 대우건설이 2025년 4분기 때 빅베스를 대규모로 반영을 했다. 실적 수준은 하반기 이후 전망.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100% 이해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4분기 그 연결 매출액이 1.7조 원, 영업적자 1.1조 원, 당기순 손실 0.9조 원을 기록했다. 이라크 싱가포르 토목공사 4,300억, 나이지리아 플랜트 공사 1,500억, 미분양 대손 충당금 5,500억 등 1.1조 원의 잠재 손실 반영했다. 자, 앞에서부터 둘의 6줄의 내용을 100% 이해하십니까? 그거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6줄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시간 동안 이 6줄만 갖고 얘기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들을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불편한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불편한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도 계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죠. 빅베스가 뭐죠? 빅베스는 우리가 이제 대규모 청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무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 집안에도 잡다한 것들, 평소에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는 언제 하죠? 자, 우리가 청소를 한 겁니다. 회계상 청소를 한 겁니다. 청소를 언제 하죠? 뭔가 새로운 손님이 올 때, 뭐 누군가 방문을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빅베스를 했어요. 빅베스를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손실로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다 떨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빅베스를 아무 때나 하나요? 아닙니다. 빅베스를 하고 나면 다음 분기 때 어마무시하게 이익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빅베스를 합니다. 빅베스를 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거, 아니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다음 회계연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아니면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과거 대표이사 것을 다 떨어버리면서 내가 새롭게 이익 퍼포먼스를 만들어간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빅베스를 했다라는 것은 회계상 1.1조 원의 손실을 반영함으로써 당기순 손실이 9천억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오늘 주가가 왜 올랐죠? 악재인데 주가가 오늘 왜 20%나 올랐죠? 원전 때문에 올랐나요? 물론 그 얘기도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다음 분기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익 납니다. 자, 대우건설 다음 분기 때 죽었다 깨나도 이익 납니다. 왜냐하면 9천억에 대한 손실이 있었고 이것을 다 떨어버렸고 이게 아니었으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이익이 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빅베스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빅베스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음 분기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대한 퍼포먼스가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빅베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 2, 3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부실을 한 것을 4,300억, 1,500억, 5,500억 떨어버린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자, 우리가 이제 해외 수주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기업의 어떤 주가에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라크 싱가포르 토목공사에 4,300억 적자, 나이지리아 플랜트 공사에서 1,500억 적자, 국내에서 미분양 대손 충당금 5,500억 적자죠. 이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자, 그러면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았고 건설사들이 플랜트 공사, 토목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기껏 일해놓고 적자를 실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단순하게 우리가 내러티브로 뭐 수주가 왔으니까 앞으로 그 기업의 이익이 날 거야라는 것에 대한 도식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주 이꼬르 이익이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수주 이꼬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도식은 깨졌다.
그 도식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엔 일치하고 어느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경우 이렇게 수주산업, 대규모 수주산업인 건설, 조선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수주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초반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빅베스는 언제 한다? 대규모 앞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졌을 때, 그리고 빅베스를 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는 이익이 개선된다. 그리고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확정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대규모 적자가 날 수 있다. 자,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설왕설래가 있죠.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현장 같은 경우는 2026년 말 2020 초에 하는 건데, 보수적 회계 처리,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온 그 단어들은 다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연결이라는 거죠. 어제 설명드렸죠. 연결 같은 경우는 뭐다? 자회사,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매출액을 다 땡겨온 연결이고요. 연결이 없을 때는 대우건설 혼자만의 이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 요건 나중에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통해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찝어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 회계 처리, 우리 나라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회계 처리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그때 그걸 느꼈을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앞선 공사들에 대해서 보수적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 원가율은 88% 정도, 그 다음에 자체 사업 비중을 나타나면서 전사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앞으로 좀 기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주택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자, 건설사들은 크게 세 가지 공사를 합니다. 건설사들은 크게 종합건설사 기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 공사, 두 번째는 공공공사, 세 번째는 해외 건설사입니다. 건설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앞서 한 것 들었다시피 세 번째 해외 공사는 환율 문제라든지 원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빅베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체감하게 된 게 GS건설의 5천억 대규모 적자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빅베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9천억인데 GS건설 5천억은 해외 공사를 한꺼번에 다 떨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고요. 공공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달청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익을 내는 건 어디죠? 자체 공사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중에 자체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익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원가를 공개하라라고 과거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길래? 우리가 이제 몇몇 지역들에서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몇 천억 이익을 남겼네. 그 아파트 몇 채 짓고 몇 천억씩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체 공사 이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체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라는 것이 대우건설에 대한 거죠. 이 첫 장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방송을 보시면 반복해서 이 앞장에 대한 내용들을 100%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2026년 신규 수주가 18조 원, 매출액 8조 원, 신규 분양 1.8만 세대인데 체코 원전에 대한 상반기 수주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해 수주가 팀 코리아에 대한 수주를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시공 가능 원전은 4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어젠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5기가 또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공 가능한 원전,
원전이죠. 시공 가능한 원전.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공사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우건설은 우리가 이제 4기로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5기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강정군 중심으로 그다음에 베트남의 원전, 체코 원전 말고 그다음 베트남 원전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다소 높을 것이다. 자, 오늘 주가가 대우건설 올랐는데요. 따라가야 될까요? 뭐 이런 오늘 리포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벌써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빅베스를 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뭐 방송에서 그동안 뭐 주구장창 얘기하던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원전 얘기와 맞물리면서 주가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템포 좀 쉬는 것이 좀 좋겠죠. 그러니까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들이지만 추가로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좀 중기텀을 좀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기텀을 좀 두고 좀 봐야 되는 우리가 이제 재료라는 것이 가벼운 재료가 있고요, 무거운 재료가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가벼운 재료는 빠르게 반영하지만 이런 빅베스라든지 신규 원전 수주 같은 경우 무거운 전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너무 가볍게 튀었죠. 그럴 때는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괴리감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다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정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향하지만 원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발휘하면서 목표 배수는 상향하면서 5,7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하지만 단기 급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서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로 하향했어요. 이게 상당히 조금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리포트예요. 단순하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하향했어요. 상당히 이게 좀 언밸런스하죠. 이런 리포트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과 현실화 가능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주요 요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좋다. 단순하게 대우건설 5,700원 상향 쑥쑥 보니까 빅베스 됐고 그다음에 원전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원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우건설의 주가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면 미묘한 차이점을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볼 때 앞에 있는 어떤 그 논리 그거가 과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보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단순 내러티브고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됐다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매출액을 한번 보죠. 2024년에 10조 매출액이 8조 매출액으로 작년 줄었고요. 올해도 8조 똑같이 매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매출액은 오히려 더 줄어들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9조 6천억으로 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이번에 빅백스로 적자 전환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0조 영업이익, 10조 5천억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는데 2024년에 2025년에 빅백스니까 빼버리고요. 2026년에 8조 매출에서 영업이익은 몇이죠? 4,300억이죠. 오히려 대략 한 20% 정도, 20% 정도 매출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0% 정도 더 늘었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참 미묘하죠?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10%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됐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실을 다 떨어내고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가 관리를 잘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부터 깊게 파들어가야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뭔가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재무제표가 아니라 뭔가 좀 특이한 거면 정말 이렇게 팔을 걷어붙여야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무엇인가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우건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신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개념은 잡히실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게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올해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원전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원전은 이제 수주를 따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원전을 제외하고 이 재무제표에는 원전이 아직 안 들어갔죠. 원전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올해 커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빅베스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기저효과에 따른 주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우건설에 대한 내용들은 참 흥미롭게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증권사 것도 한번 볼까요? BNK 증권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7,000원으로 더 올렸어요. 여긴 7,000원으로 상향을 조금 전에는 얼마? 5,700원. 여기는 이제 7,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700원과 7,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여기에는 어떤 그 일반적인 기대치 플러스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있어요. 그것은 원전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목표 주가 계산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실을 떨어냈고요. 턴어라운드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해외 공사 추가 원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 국내 미분양 관련 대출 채권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처리했다. 이제 미분양과 관련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는 그렇게 크게 앞으로 발목을 잡을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잠재 부실까지 대거 반영했다라는 거, 이건 앞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빅베스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베스는 기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빅베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러한 부실들을 떨어냈을 때 제3자들이 그걸 보고 빅베스를 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수주풀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BNK 증권이 보는 내용입니다. 더 다양해지고 해외 핵심은 원전이다라는 거죠. 해외 수출풀이 다양해지는데 기존의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전통 토목 플랜트 산업 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체코 원전, 미국,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등으로 확대되면서 원전 라인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대우건설에 있었는데 대우 같은 경우 과거 베트남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어떻게 보면 김우중 회장께서 해외에서 체류할 때 어디에 계셨죠? 베트남에 체류했죠. 그러니까 과거 대우가 이제 베트남에 쏟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이 여기서 이제 사법 리스크 있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베트남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대우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과거 대우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우건설의 오늘 주된 골자였다. 이 부분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좀 잘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오늘 뭐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를 좀 난 상태고, 그리고 네이버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신한투자증권이 특이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봤죠. PBR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 PBR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 에비타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봤는데 이번에 네이버는 또 다른 관점으로 목표 주가를 선정합니다. 4분기 영업수익은 4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온다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겁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전체 플랫폼 광고 성장률도 0.7% 완화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광고 플랫폼, 그다음 웹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일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느냐,
늘어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일수가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되는데 설 연휴로 빠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적의 어떤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했는데 커머스 수수료 인상 효과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C2C 매출이 반등을 했고 커머스가 전년 대비해서 36% 성장을 했고 엔터프라이즈와 콘텐츠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의 실적을 이끌었던 건 뭐죠? 커머스였습니다. 커머스였는데 우리가 커머스 외형에 대한 외형 확대는 성공했지만 서치 커머스 수익성은 하락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점 뭐죠? 프로모션 없이 거래 만드는 코어 유저가 충분히 안 왔다. 그러니까 결국 그 커머스 쪽에 이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매출이 반등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차기까지 이끌 때까지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아니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자릿대 성장하던 엔터프라이즈는 최근 3개월 분기 성장률이 급감을 했고 공공 부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GPU AS 같은 경우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대응되기 어렵고 재평가 조건으로 보면 AI로 광고 커머스 효율성을 개선하고 GPU 기반의 B2C 서비스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그동안 이제 저를 이제 보셨던 분들,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죠. 네이버를 쓰고 카카오를 쓰는 건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붙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를 활용한 부분들이라든지 카카오도 AI를 활용한 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대감만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광고 수입이 이제 주로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성장성이 답답해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트레이딩 바이로 27만 원을 유지를 한 거죠. 여기 상향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사업부별 가치 합산 SOTP로 산출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내용입니다. 최근 주가는 온전히 쿠팡의 영업 정지 및 새벽 편성 경쟁이 심한 가능성, 가상자산 통과 법안 통과 기대감에 따라서 변동을 했다라는 것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현실화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 현실화될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사업부별 가치 합산 방식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오늘의 네이버를 우리가 리포트를 보는 핵심적인 요소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를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관심이 좀 높고 우리가 얘기를 한 뒤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올라갔죠. 지금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앞서 이제 김재열 본부장님한테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희 한번 다뤘었죠. 이스페타시스 다뤘었고 저희 KB금융도 다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솔루션도 다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 다 다뤘습니다. 그런 것들 다음 날까지 또 퍼포먼스가 유지되고 그다음 날까지 유지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리포트가 단순하게 하루짜리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뭘 봐야 되죠? 그를 통해서 기업을 또 인식하고 기업을 보는 방법을 또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열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말이 길었습니다. 요 부분 그 전에 요 부분을 좀 보죠. 서치 플랫폼이 계속해서 이제 커져 나간다라는 개념, 커머스가 커져 나간다라는 개념, 요 개념이기 때문에 요런 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화면을 한번 정지를 시켜 놓고 한번 차분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SOTP 방법인데요. 자, 보시죠.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 4조 6천억에 대한 매출이 있는데 세후 이익은 1조 1,850억이죠. 여기에 PER 전체적으로 15배를 적용하면 17조가 적정 가치가 서치 플랫폼에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커머스 같은 경우 12개월 세후 이익이 8,480억이니까 목표 주가를 18배를
요게 왜 15배냐 18배냐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금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는 이것도 따져줘야 되지만 일단 15배를 했고 18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15조가 나왔고요. 핀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억 정도에서 지분율이 69%니까 이렇게 1조 7천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출액의 이제 PSR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익단에 대한 개념과 PSR에 대한 개념은 다르죠. PSR은 매출액 대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나왔고, 웹툰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지분율이 63%니까 1조가 된다.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분 가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죠? 이게 일본 라인과 관련해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된다. 이걸 다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업 부분들이 각각 독립된 사업 부분들이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부들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부들이 전반적으로 각각의 일을 하면서 하나의 네이버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네이버들의 사업 부분들을 앞서 본 표와 같이 조각조각 나눈 거죠. 조각조각 나누고 조각조각의 가치를 하나하나 측정을 해서 더한다라는 거죠. 그 더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웹툰으로 볼 거야? 네이버를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각 또 다른 어떤 사업 부분들이 부과가 되는 거죠. 더해지면서 지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요즘 항공주들 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항공도 공부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8,500억 원에 상향했는데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를 단순하게 6,000원에서 8,500원으로 상향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홀드에서 바이로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선행 BPS,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PER이라는 수익 가치로 본 게 아니라 자산 가치로 본 거죠. 자산주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봤다라는 거죠. 최악의 업황 속에서 전략적인 노선 조절로 4분기에 흑자를 달성했고 흑자 흐름은 1분기에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영업 적자 캐펙스 부담. 자, 항공사의 캐펙스 부담은 뭐죠? 항공사의 캐펙스 부담은 결국 항공기를 도입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업 적자 캐펙스 부담에 따른 유동성,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달성될 때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제주항공, 우리가 항공주들, 그다음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웠죠. 코로나 때 기업들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등급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굉장히 6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회사채 발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사채가 BBB 마이너급으로 떨어짐으로써 회사채 발행이 안 될 때는 유상증자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부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 못 나가셨던 해외여행 많이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다녀오면서 이런 것들이 제주항공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900억 정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우려가 본격화되던 시절의 시가총액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만으로도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됐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 임금이 우리가 방문객 수, 그다음에 이제 운임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선 운임의 대폭 상승으로 공급도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비행기가 제주항공 타면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걸리죠. 여러분 오사카 갈 때 비행기가 얼마나 걸리죠?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죠. 도쿄 갈 때 2시간 반 걸리죠. 그러면 비행기는 뜨고 내릴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 고도로 올라가서 뭐 순항할 때는 기름을 거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떴다가 내린다라고 제가 항공사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오사카나 도쿄 같은 경우, 상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떠가지고 일정 고도 가다가 내려오고. 비용은 얼마죠? 지금 오사카 같은 경우 싸야 한 40만 원, 비싸면 50만 원. 제주도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니까 얼마, 그러니까 이제 순항 고도로 조금만 얼마만 가는 건데 그 비용은 얼마죠? 3배, 4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가 황금 노선입니다. 노다지죠. 그러니까 제주도 뭐 간다라는 거, 우리가 부산 간다, 울산 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돌리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 아니고 이렇게 근거리를 뛰면로써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항공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인천 간사이 운행 횟수를 늘렸고요. 인천 다낭은 줄이고요. 보홀 같은 경우는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 동남아 쪽으로 가는 노선들을 줄이고, 인천 간사이 공항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횟수를 늘림으로써 노선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젠가 그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영권을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경영권을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한 경영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내느냐죠. 자, 나의 소중한 자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의 주주들의 돈이 들어간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불려줄 수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포인트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 되는 노선 빼, 들어가는 노선 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매출은 줄었습니다만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 어제 아모레퍼시픽, 엊그제 아모레퍼시픽 그랬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설화수 매장을 철수했죠. 설화수 매장을 철수한다는 것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철수한 건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홀, 다낭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색 맞추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는 경영자라면 뭐 동남아 노선도 우리 갖고 있고 전 세계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우리는 그냥 유지할 거야. 어떻게 보면 더 모객을 해, 이런 부분들이었겠지만, 안 되는 것 자르고 되는 걸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렉시블하게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AKIS, AK홀딩스의 433억의 매각이고, 추가적인 구매기인 737 803대를 매각 검토 중에 있다. 해당 기재 매각 시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현금 유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위주의 전략적인 편수 조절로 2026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이어진다라면 추가 자본 조달 등 유동성 우려는 적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한 퍼포먼스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꼭 제주항공을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리포트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다 보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감들이 오는 겁니다. 아, 이 기업은 뭔가 좀 회사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내용들하고, 아니 여전히 회사는 이런 것들이 변화를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 표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제주항공 국제 여객 운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거의 연동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 여객 운임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래프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 노선들보다 현재 일본 노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뭐 오사카 같은 데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갔는데 지금은 40만 원, 50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항공사들에게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손익계산상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 같은 경우 1조 8천억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상당히 이제 증가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이제 오시죠? 흑자 전환된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앞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애증의 현대차입니다. 애증의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뭐 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제 느낌은 그래요. 아직까지 현대차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 본질적인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요 리포트는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요 영상 보셨나요? 지금 좀 작가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 영상을 한번 여기서는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제주 넘게 하는 영상, 제주 넘게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 보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덤블링을 하죠. 덤블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 과연 테슬라 시총의 20분의 1에 불과한 모습들이 정상적인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로보틱스에 대한 비전. 우리가 요 영상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텀블링 할 줄 아세요? 저 텀블링 못 합니다. 저 같은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이 텀블링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일반 인간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신 제어, 이동 능력을 시험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테스트했다는 점에서 무대 의미가 있고요. 요게 영구형 아틀라스에 대한 마지막 무대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의미를 아틀라스 이번 영상의 의미를 보면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나요? 화면에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나가고 있죠. 저 영상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인데요. 저렇게 완벽하게 착지를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저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도 처음에 저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저 영상이 정확히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걸로 봤거든요. 저렇게 이제 실패한 영상도 있는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미세하게 움직여요.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제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칙과 주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완성되면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혁신의 과속화가 될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표를 좀 보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PER을 놓고 보면 테슬라, 현대차, BYD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죠.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퍼포먼스죠. 그렇고 놓고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로만 놓고 보면 중국 계통의 자동차 대비해서는 우리가 PER이 낮지만 전반적인 유럽계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PER이 낮다라고 볼 수 어렵죠. 반면에 테슬라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월등히 낮죠. 자, 여러분들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될까요? 자, 이 고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동차 회사를 볼 거야 라고 본다라면 낮다, 주가가 높다 낮다? 낮다라고 하기 어렵죠. 반면에 나는 로봇 회사를 볼 거야 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낮다 높다? 아직까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겠죠. 서로 간에 지금도 삼성전자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파시는 거고, 난 아직도 삼성전자가 싸라는 분들이 사시는 거지, 삼성전자 무조건 싸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 생각하는 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주식 시장을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어떤 기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KB증권은 어떻게 본다?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차영준은 어떻게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결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매일매일 처음 리포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새로운 리포트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면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반도체만 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가는 것 같지만 저희는 뭐 현대백화점도 다뤘고 여러 가지 최근에 주식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루고 있고 게임주도 넷마블도 다뤘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 현재 주가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6시 1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